풋풋했던 청춘,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결혼.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윤입니다. 아직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던 20대 초반, 저에게도 누군가 첫사랑처럼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호라는 남자였죠. 민호와 저는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되어 처음 만났습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고 매일 아침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사무실 앞에 도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민호는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조용하고 자상해서 주변 동료들까지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왔습니다. 퇴근 후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시간에 몰래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면서 우정은 어느새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어요. 주말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소박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민호는 늘 저에게 지은아, 언젠가 우리 둘만의 집에서 함께 사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내가 매일 아침 맛있는 아침밥을 차려줄게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다정함과 따뜻한 말에 점차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만큼 저희의 청춘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양가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가족의 따뜻함에 늘 목말라 있었죠. 그래서 민호와의 결혼은 저에게 한 줄기 빛이자 삶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만들고 작은 반지를 고르며 저는 밤마다 설렘에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도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라며 자랑을 했죠. 결혼식 전날 제 마음은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서로 꼭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 순간 저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결혼은 저의 청춘, 민호의 청춘이에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 그리고 한없이 순수했던 20대의 사랑. 모든 것이 그 시절엔 참 반짝거렸고 저를 힘겹게 했던 것조차도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시할머니와 함께한 평화로운 나날들.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 저는 민호의 집에서 시할머니와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기도 했고, 특히 시집살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첫날, 저는 시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와 다정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가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집에 온 걸 정말 환영한다. 시할머니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은 연로한 분이셨지만 그 미소만큼은 아이처럼 해맑고 포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시할머니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집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란다. 저기엔 옛날 그릇들이 있고 이 사진은 민호가 초등학생 때 찍은 거야. 한참 동안 집안 구석구석에 깃든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셨죠. 함께 살면서 제게 가장 놀라웠던 건 시할머니의 자상함과 사려 깊음이었습니다. 제가 혹시 힘들거나 실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과는 달리 시할머니는 사사로운 잔소리 없이 오히려 무리하지 말고 피곤하면 제대로 쉬어라 고 먼저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도란도란 차를 마시며
시할머니는 인생의 조언과 젊은 시절의 추억도 들려주곤 하셨죠. 시집살이가 힘들까봐 내심 걱정했단다. 하지만 아가는 이미 내 가족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시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은 저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기에 충분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거나 일이 힘든 날이면 아가야, 오늘은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까? 조금만 더 먹고 쉬어라 라며 살뜰히 챙겨주셨죠. 또 특별한 기념일이나 명절마다 저는 시할머니 곁에 앉아 전이나 나물을 함께 다듬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직접 밑반찬을 만드는 법, 집안 전통의 레시피, 갖가지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제가 어릴 적 친정엄마랑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끔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할머니께서는 절 꼭 안아주며 돌아오면 냉장고를 정리하거나 시할머니께서 좋아하는 국화차를 준비하거나 비 오는 날이면 같이 창밖비를 바라보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민호에게 우리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내는 건 다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 라고 속삭이기도 했죠. 물론 작은 갈등이나 문화 차이는 있었지만 시할머니께서는 저를 서운하게 하시기보다는 늘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집의 딸로 받아들인다는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평화롭고 다정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시할머니와 집안 곳곳에 들만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오래된 가구에 손때를 붙이며 시간을 보내고 창밖의 계절이 변해가는 걸 함께 느끼며 따뜻한 짐집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 삶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방에서 나는 나무향, 부엌에서 퍼지는 된장찌개의 냄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들리는 어서 와라 아가야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줍니다. 시할머니와 함께한 그 평화로운 나날들은 저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밝고 유쾌한 직장 생활과 동료들의 부러움, 민호와 저는 결혼 전부터 같은 공공기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게 되었죠. 특히 결혼 후 더욱 가까워진 저희 부부를 보는 동료들은 늘 장난스럽게 때로는 진심으로 부러움 섞인 관심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민호와 저는 나란히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유리문을 지나 좋은 아침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동료들에게 하나의 활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와 민호가 평일에도 손을 꼭 잡고 출근하는 모습을 본 선배들은 아이고, 우리 사무실 연애 부부는 정말 사랑이 넘치네 라며 웃음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 연애에 조금 쑥스러움도 느꼈지만 모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 불편함 없이 저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 같이 구내식당에 모여 앉아 저와 민호를 둘러싼 사소한 이야깃거리들이 늘 화제였습니다. 지은씨, 오늘도 민호씨랑 신혼분위기 제대로네요. 부부가 한 회사에서 일하면 많이 다툴 거란 얘기도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다정할 수 있어요? 하며 질문이 끝없이 쏟아졌죠.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투더라도 출근길에 마주서면 먼저 인사부터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동료들은 진짜 부럽다 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내 행사나 회식 자리에서도
저희 부부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어요. 민호는 낯선 후배들을 먼저 챙기고 저는 동료들과 소소한 고민 상담도 많이 나눴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차 마시면서 서로의 집안일을 슬쩍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와 민호가 특히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던 건 시댁 이야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시어머니와 사이 괜찮으세요? 저는 결혼 생각해도 제일 걱정되는 게 시집살이거든요. 어떻게 언니는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늘 걱정이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좋은 분이셔서 가족처럼 챙겨주시거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실 때가 많아서 너무 감사해. 그 얘기를 들은 동료들은 입을 모아 진짜 복받았다 며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팀 내에서 저희 부부의 관계는 좋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칭찬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도 신혼부부가 팀워크의 정석이다 며 흉내를 내기도 했죠. 후배 중 한 명은 언니처럼 결혼하고 싶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오빠가 항상 언니 챙기는 거 보고 저도 저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더라고요.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사내 우편함에 몰래 초콜릿이나 감사 쪽지가 들어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언니, 힘든 날마다 밝게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두 분 모습 덕분에 연애하고 싶어졌어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였죠. 저는 그럴 때면 내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기쁨에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이처럼 직장 생활은 단순히 업무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온기와 소통,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민호와 나, 그리고 동료들 모두가 가족처럼 웃음 짓던 그 직장. 저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밝고 유쾌한 에너지 덕분에 때론 힘겨운 일상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호와 내가 주고받던 미소,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응원, 여전히 그리워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나날들입니다. 운명의 급작스러운 단전, 민호의 중병 선고. 새로운 가정의 평화와 직장에서의 작은 행복에 익숙해질 무렵, 우리 부부에게는 생각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일상 속에서 남편 민호에게 서서히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일이 많아 조금 피곤한가 봐. 입맛도 없고 몸이 좀 처지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피로일 거라고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은 심각해졌고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헛헛한 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이상하게 밥맛이 너무 없고 체중이 갑자기 빠진 것도 같아. 병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볼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민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세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어깨도 좁아 보였습니다. 평소에 긍정적이던 민호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밤이면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일이 많아졌죠. 처음엔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만성 피로일 수 있다고 단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성 위염 같은 흔한 병명만을 붙여줬어요. 간단한 영양제 처방에 한동안 만족하려고 했지만 몸무게가 한 달 만에 7kg 넘게 빠졌고 식욕도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걱정 끝에 대형 종합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여러 가지 정밀 검사가 진행됐고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민호가 MRI와 CT, 혈액 검사 등을 받아야 했고 저는 긴 복도에 앉아 아무리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민호가 원래 조금 약한 편이긴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안타깝게도 림프종으로 보입니다. 이미 진행 단계라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벽을 멍하니 바라만 봤고 저는 식은땀과 눈물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꽉 막히고 머릿속에서는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시련이 찾아온 걸까? 지은아,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침묵을 깨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우리 아직 희망 버리지 말자. 민호야, 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잖아. 내가 옆에서 꼭 도와줄게. 너무 일찍 절망하지 말자.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나서야 온몸을 떨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오랜만에 밝히기까지 가족끼리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할머니께 선뜻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민호를 아끼는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무너지실 것이 뻔했으니까요. 밤이 깊으면 민호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으로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탕원했던 지방봉기, 직장 내 웃음소리까지. 민호의 중경진단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모를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과 의지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 깊이 실감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스냅핑과 함께 병마와 싸우며 버텨낸 시간들. 민호의 병에 대한 진단이 내려진 뒤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갑작스러운 태풍이 불어닥친 것처럼 우리 둘의 일상은 온통 병원, 약, 검사, 통증, 눈물, 그리고 희망과 절망의 반복으로 점철되었다. 처음 병원에서 림프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민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진료실을 나오면서 아직은 괜찮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말하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민호 역시 슬퍼하는 내 눈을 외면한 채 담담하고 무표정하게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자 고 말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단단한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픈 순간이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우는 민호의 어깨를 안아주며 나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민호 곁에서 끝까지 지키기로 말이다. 병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바로 다음 날부터 민호는 항암 치료 일정을 잡고 서로 병가와 휴직을 준비했다. 회사에 병가 신청을 내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과장님과 인사팀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다가 내 목소리가 떨렸고 동료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사무실을 떠나는 마지막 날, 여성 동료가 내 손을 잡고 꼭 이겨내세요, 힘내세요 라고 말하던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호는 나지막이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네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나 약해지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끝까지 힘내야 해. 병원과 집을 오가는 24시간 치료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고됐으며 이상할 만큼 느리게 흘렀다. 민호의 항암 치료는 3주에 한 번씩 입원해 5일 정도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었다. 병실은 늘 침울했고 하얀 벽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 항암제 특유의 냄새,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메마른 가로수. 민호는 병실 침상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았다. 나는 그의 곁에서 물이나 위로죽을 건네며 작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민호야, 오늘은 좀 어때? 아직 괜찮아. 조금 속이 울렁거리긴 해도 네가 있어줘서 든든해. 입원 중에는 식사를 챙기는 일도, 체온을 재고 약을 시간 맞춰 복용시키는 일도 내 몫이었다. 페니, 복숭아 컴포트, 바나나, 부드러운 미응, 면역력에 좋다는 온갖 식품을 챙겼다. 민호가 밤새 고열에 시달릴 땐 얼음 주머니를 대주었고, 새벽마다 구토로 화장실에 갈 때는 그의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함께 복도 거닐며 작은 잡지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잠을 못 자고 항상 비상벨에 귀를 세웠던 그 나날들. 나도 지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민호가 미열과 통증으로 신음하며 더 못 견디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뜨겁게 울었다. 괜찮아, 민호야.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참아줘. 곧 좋아질 거야. 지은아, 혹시 내가 그런 말 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견뎌. 서로 아무 말 없이 오래 긴 밤을 버텼다. 가족의 역할, 시할머니와의 연대. 시할머니께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민호의 병을 설명드렸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흠칫흠칫 울었고, 내 새끼, 내 손자가. 나는 할머니를 꼭 안고, 괜찮아요, 할머니. 두고 보시면 곧 나아질 거예요. 민호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매일 시장에 가서 인상, 고비, 불로초 같은 것들을 구해오고 흑염소 고기, 전복, 온갖 보양식들을 연구해서 정성스럽게 진국을 끓였다. 나는 할머니가 자신의 체력도 한계라는 걸 알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할머니와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끔 민호가 힘겨워 보인다는 내 말에 우리 민호 좀 더 힘내자고 아가. 늘 고생 많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구나. 라고 작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내가 마주했던 오해, 가끔 친정 쪽 동생이나 아버지는 내가 너무 고생하지 않냐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지은아, 네 나이에 뭘 이렇게까지 하니? 이제 와서야 그 사람 책임만 질 거야?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오히려 가족의 극성스런 위로가 한동안 부담이 되어 나는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한 번은 친구가 너도 힘들면 울어. 네가 뭘 잘못했어. 운이 좀 나빴던 거지. 라고 말했지만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지쳐 보여 그제야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민호의 심리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간. 치료가 반복되고 점점 체력이 약해지자 민호는 점차 우울해지고 예민해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내가 이렇게 있어도 무슨 소용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 같이 날 밀어내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오해받는 기분에 서운함이 앞섰지만 곧 나는 민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무력감, 미안함, 자책,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 민호와 가졌던 감정을 내게 쏟아내면서라도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으리라. 그래서 몇 번이나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가 괴로워하는 순간마다 꼭 안아주었다. 내가 여기 있어. 우리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희망과 좌절의 반복, 그리고 굳은 약속. 치료 중간중간 혈액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우리 부부는 잠시 우리 정말 나아지는 것 같지? 라며 안심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고열이나 감염, 부작용으로 다시 실망하고 말았다. 항암제 투여 후 며칠은 통증과 구토, 식욕부진, 탈모까지 달아날 수도 있고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멋지다.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그리고 살아있으려는 용기가 내겐 제일 소중해. 라고 고개를 꼭 들어주며 말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겐 기적이었다. 간병과 생활이 반복될수록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민호가 잠시 통증이 덜한 날, 햇살이 드는 병원 마당을 산책하거나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빵 한 조각을 함께 먹는 일상마저도 기적으로 다가왔다. 좁은 병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영화 한 편을 보다 보면 민호가 팔짱을 끼고 다시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겠지? 그냥 평범하게, 따뜻하게, 라고 속삭였다. 나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부디 평범하게 아침을 맞이하거나 직접 밥을 해주거나 남편이 씩씩하게 출근하는 그런 일상이 다시 온다면 매일 밤 하나님께, 세상에, 운명에게 간절히 빌었다. 함께 있는 것이 곧 희망이었다. 불확실한 미래, 고통스러운 치료, 수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는 내 손을 잡고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넌 반드시 다시 행복해야 해. 약속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떠날 생각은 하지 마. 우리 둘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곁에서 견뎌줬으면 해. 부탁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밤 이후로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아닌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는 각오로 바뀌었다. 이따금 멀리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보내오는 따뜻한 메시지, 집 근처 교회에서 보내온 작은 기도 카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응원, 모든 게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부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매일 육체적인 고통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이 그의 마음과 성격, 일상적인 태도까지 천천히 잠식하는 것을 나는 절실하게 체감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민호는 내 앞에서 최대한 담담한 척, 씩씩한 척 하려 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차 낯설고 예민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을 갈라놓았다. 처음엔 나도 모든 원인을 치료의 고통, 항암제의 후유증 탓으로만 생각했다. 실제로 항암 치료 중에는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입술이 짓무르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침대 시트에 남았다. 수없이 반복되는 구토와 속쓰림, 몸살처럼 옥신거리는 관절통,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세상의 모든 냄새에 예민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민호는 점점 자기 방에서 나오길 꺼렸고, 때로는 부엌에서 끓어오르는 국이나 음식 냄새만으로도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다. 나는 하루 종일 민호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정말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의 앞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그저 조용히 그의 기분을 살피는 게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듯 했다. 때로는 오히려 말없는 침묵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거나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꼴로 살아서 뭐하나 싶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니 어느새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내거나 미소를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왜 자꾸 좋은 척을 해?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거야?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싫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고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 서서 깊게 숨을 쉬곤 했다. 항암제의 반복,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이 극심해지면서 민호의 감정 기복은 점점 더 심해졌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지?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네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니야? 당장이라도 나 혼자 있고 싶다 같은 말이 일상이 되었다. 이따금 민호는 혼잣말로 죽고 싶다는 심정을 흘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심장이 조여들었다. 몇 번은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울기도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민호를 다독이고 억지로라도 함께 있자고 손을 내밀었다. 때로는 화를 내면서도 그의 침대 곁에서 밤을 보냈고, 자다 깨어나 토해내는 민호의 등을 두드리며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마음도 엉망이 되곤 했지만 속으로는 이해해야 한다고 이 또한 병의 일부임을 되새겼다. 한편 집에서는 민호의 변화에 모두가 조심스러워졌다. 시할머니는 조용히 민호의 방 문 앞을 맴돌다가 때로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데워 방 앞에 두고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나 역시 할머니와 부엌에서 마주치면 눈빛만으로 서로의 심정을 확인했다. 할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이 많다 아가 라고 속삭일 때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집안의 분위기마저 점점 무겁고 침잠해졌다. 이전엔 저녁마다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거나 서로의 하루를 나누던 소박한 시간이 사라졌다. 묘하게 피해 다니는 말과 눈빛, 조용한 한숨소리, 이 모든 것이 민호의 싸늘하게 변한 모습만큼이나 나와 할머니의 마음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곤 했다. 민호를 보면 때로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과거의 민호, 항상 따뜻하고 배려심 깊었던 그 남자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사라져갔고, 대신 쉽게 분노하고 자기 비하에 빠진 불안한 남자가 그 자리를 채웠다. 병에 잡아먹히는 게 몸만이 아니라 마음 역시 라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다 며 내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 조용히 그의 손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공포, 또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민호가 울분을 쏟아내고 때론 나를 똑바로 보며 너도 이제 나 좀 놔줘 라고 소리칠 때마다
내 안의 자존심도 하나둘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민호의 성격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익숙했던 자신마저 잃어가는 혼란의 표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혼란을 받아들이고 그의 불안정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었다. 이후로 나는 한 걸음 더 민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거나 깊은 한숨만 길게 내쉴 때면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괜찮아. 지금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네가 힘들 때 나를 밀어내도 나는 멀리 가지 않을게. 종종 애써 밝게 웃으며 농담도 하고 민호가 좋아하던 음악을 부엌이나 거실에서 은은하게 틀었다. 때로는 민호 앞으로 작은 쪽지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이겨낼 거야. 라고 적어두기도 했다. 물론 이 모든 노력이 늘 바로 효과를 내지는 않았다. 민호는 며칠이고 말 한마디 안 하거나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도 않고 거리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실망감과 분노가 올라왔지만 혼자만의 다짐으로 그 감정을 사겼다. 일부러 친정집 식구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도 나는 민호 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다. 내가 민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아주 서서히 그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민호가 잠에서 깨어 조용히 내 손을 붙잡고 미안해. 네가 아니었으면 진작 못 버텼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갑작스러운 화해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둘이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간병자의 고독과 외로움. 이 시기 나는 내 마음도 점점 지쳐간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민호의 변화는 오롯이 나의 견뎌냄으로만 해결되지 않았고 나 역시 인간이기에 한계를 느꼈다.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친정집에서 마음껏 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친정엄마를 일찍 잃어서 부족한 위로와 말없는 이해조차도 그리웠다. 하루는 민호가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고 나를 일부러 모질게 뿌리쳤을 때 나는 쓸쓸한 시골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기분에 잠겨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면서 나도 정말 못 견디겠어. 나도 도망치고 싶다 하는 절망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민호의 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가 또다시 날 일으켰다. 할머니 역시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채고 어느 날 조용히 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내미면서 말했다. 아가,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론 한없이 약해진단다. 이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너무 애쓰진 마라. 그 따스한 말에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가족이란 꼭 고백하지 않아도 함께 고통을 나누는 존재란 걸 그때 절실히 느꼈다. 성격 변화가 준 상처와 치유의 과정.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처럼 변해갔다. 어쩌다 민호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면 나는 속으로 안심했고 동그랗게 웅크려 침대에 누워 한마디 말도 없을 땐 덩달아 내 삶도 어둡게 가라앉았다. 나의 하루는 그의 표정과 말투, 자잘한 몸짓 하나에도 휘둘렸다. 민호가 가장 힘겨웠던 시기는 깊은 밤, 자신의 모습을 더는 견딜 수 없다며 괴로워하던 시간이었다. 욕실 문을 잠그고 나가질 않아서 나는 몇 시간이고 그 문 앞에 앉아 괜찮으니 문 열고 나와. 내가 내 편이야. 라고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그런 다정함 자랑스러운 애정처럼 느껴져 민호가 더 악쓰듯 화를 내기도 했다. 이따금 병원에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전문가가 시범적으로 부부 공동 상담을 권하며 병이 앗아가는 건 몸만이 아닙니다. 환자와 돌보는 가족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갑니다.
상처받은 상태로 서로 상처를 내지 않게 억지로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상담 후 나는 내 아픔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민호 앞에서 솔직히 나도 괴롭고 무섭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민호도 내 마음을 알고선 적어도 한 번씩은 고마워. 나도 너 덕분에 견디고 있어. 라고 표현했다. 완벽하지 않은 돌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삶. 누구도 완벽하게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 시절 나는 비로소 받아들였다. 간병자라 해서 늘 성인군자처럼 희생적일 수도, 환자라 해서 매 순간 약해져만 있을 수도 없었다. 우린 짧은 기쁨과 긴 슬픔을 반복하며 온몸과 마음이 동시에 망가져가는 느낌을 서로 안아주었다. 며칠은 민호가 내게 사소한 것까지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만 좀 해!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둘이서 한참을 등지고 있으면 할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우리 사이에 밥상을 차려준다. 그런 작은 정성이야말로 다시 대화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어느 여름밤 민호와 나는 덮밥그릇을 두고 부엌 바닥에 앉아 조용히 빗소리를 들었다. 민호가 오래간만에 미안해 지은아. 널 울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다. 나 역시 가끔은 나도 두려워.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견딜 용기가 생겨. 라고 속삭였다. 완벽하지 않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거기 있었다. 정서적 단절과 재회, 그리고 극복의 희미한 빛. 민호의 성격 변화와 우울감, 감정의 벽은 부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틈을 만들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 모임도 멀어졌다. 민호가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키며 따뜻했던 집안은 점차 적막한 기운에 잠겼다. 나는 그 틈에서 희망과 포기의 경계에 서 있었고 이대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난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다. 한 번은 민호가 평소 좋아하던 해질 무렵에 힘겹게 산책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둘이 천천히 병원 옆 벤치에 앉아 붉은 노을을 바라보던 그때 민호가 내가 이렇게 변해도 넌 내 옆에 있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나 역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는 결국 서로를 지켜 순간 짧게나마 옛 모습을 엿본 것 같았고 그 빛이 우리 둘 모두에게 한동안 버틸 힘을 줬다. 그 후 시간이 조금씩 흘러 계절이 바뀌고 햇살이 따뜻해질 때면 민호도 서서히 내미는 손의 온도를 느끼는 듯 했다. 나는 민호가 받은 상처와 자신의 상처를 함께 품으면서 서로에게 용서하는 연습을 거듭했다.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순 없었지만 날마다 조금씩 그 고통을 덜어가는 마음의 연습에서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삶의 변곡점에서 마주한 진짜 나와 민호, 그리고 성숙한 사랑.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며 나는 이전의 나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았다. 민호의 변해버린 낯선 모습, 내가 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 서로가 기대는 공간의 소중함까지.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수많은 삶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어느새 나도 더 이상 약속된 미래, 평온한 오늘만을 상상하지 않게 됐다. 민호의 아픔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가는지, 아프고 치열한 시간이 모여 얼마나 깊고 여문 마음이 되는지 체감했다. 성격의 변화가 영원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 시간을 함께 견디고 변화와 싸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됐다. 때로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만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민호를 위해 차를 내리고 그와 마주 앉아 슬며시 손을 내밀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아주 작지만 또렷하게 살아있는 희망의 온기를 느꼈다. 변화는 아픔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성숙한 사랑도 함께 남긴다는 사실을 수없이 되새기며 나는 다시 오늘을 산다. 가족의 압박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 질병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견뎌내며 민호 곁을 지키는 동안 나는 단순히 병과 싸우는 것 이상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이름 아래 모여든 모든 걱정과 충고, 그리고 때로는 압박에 가까운 요구들은 나의 존재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남편의 투병은 우리 부부에게만 국한된 시련이 아니었다. 시댁과 친정,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판단, 기대와 원망, 애정과 불안이 뒤엉켜 나는 늘 어디에도 마음 편히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병실의 밤은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안겨줬다. 침묵에 둘러싸인 채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엔 오직 나 혼자만 남은 듯 했다. 민호가 잠든 동안 나는 이불 끝을 조심스럽게 잡고 조용히 흐느꼈다. 낮에는 더 위로했지만 밤에 어둠이 내리면 왠지 모든 감정을 숨기기 버거워졌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마음을 터놓고 싶었으나 현실에선 누구에게도 온전히 내 아픔을 내보일 수 없었다. 친정 가족의 반대와 눈물. 민호가 병세가 아파되면서 친정에서는 내게 더욱 강하게 돌아오기를 원했다. 서울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은 전화가 올 때마다 상황을 묻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윤아, 네가 왜 아직도 그 집에 있니? 젊은 인생 망치지 말고 차라리 집으로 와라. 민호는 네 책임이 아니야. 언니, 우리도 힘들어.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하셨잖아. 이제 그만 좀 내려와. 가끔은 원망에 가까운 목소리, 가끔은 안쓰러움이 섞인 눈물. 친정 식구들도 나와 함께 아파했고 그 슬픔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췄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민호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고 고통 속에서도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내려놓지 못했다. 친정의 따뜻한 격려도 때로는 날카로운 충고도 모두 내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다. 하지만 선택은 결국 나의 몫이었다. 밤늦게 조용히 울면서도 내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일까? 누가 옳은 걸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혼돈에 휩싸였다. 나약함이 싫어서 차마 가족에게 전부를 고백하지 못했고 그 외로움이 밤마다 목을 졸랐다. 때로는 가족의 애틋한 관심이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책임감을 안겨주는 법임을 얄궂게도 그때 알게 되었다. 시댁의 무거운 침묵과 부담, 민호의 병이 깊어질수록 시댁 역시 갈등과 복잡한 신경에 휘말렸다. 시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려 했지만 이미 서러운 감정과 두려움이 온 집안을 감쌌다. 가족회의가 열리면 민호의 치료와 미래, 그리고 나의 역할에 대해 수많은 얘기가 오갔다. 아가야,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네가 많이 고생이지. 외숙모나 친척 중 몇 명은 나지막이 걱정하며 내게 물었다. 지은 씨, 젊은 사람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무리하지 말고 네 인생도 살아야지. 혹시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럴 때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면서도 속으론 내가 이 집에서 정말 받아들여진 식구인지 묻게 되었다. 때로는 나를 며느리로서 존중해주지만 때로는 한없이 낯선 존재처럼 선을 긋는 분위기도 감지돼. 나는 무엇으로도 그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시부모와 시고모, 집안 어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걱정과 무기력,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혼란으로 저마다의 아픔을 겪었다. 이런 날은 집안의 공기가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외로움의 정점. 모두가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나는 겉으로는 모든 걸 참아내고 있는 척 했지만 사실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함께 있는 가족, 곁을 지키는 시할머니, 병상을 옮기는 민호, 모두가 옆에 있었지만 내 존재만큼은 어디에도 닿지 못해 부유하는 듯 했다. 가족의 걱정은 때로는 무서운 압박이 되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했으니 그만 놓아도 된다는 한마디는 내 책임감과 죄책감을 더욱 켜켜이 쌓이게 했다. 친정의 위로와 시댁의 무거운 침묵 사이에서 나는 늘 선을 긋는 중재자이자 긴장된 화해의 매듭 역할을 해야만 했다. 민호가 일시적으로 상태가 좋아져 웃어줄 때 나는 애써 평정심을 가장하며 우리 아직 괜찮아,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되어 불을 끄면 다시 어둠 속에서 문득문득 괜한 죄책감과 두려움, 고독이 다시 꿈틀댔다. 가끔 친정 식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도 문을 열고 손을 잡기보단 한 걸음 물러서야 했다. 혹여라도 민호가 내 동생이나 아버지와 마주치며 속상해할까봐 서로의 울타리 안에서만 아슬아슬하게 버텨야 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얼굴 없는 외로움과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됐다. 병문안과 주변인의 무심함 사이 민호의 투병 소식은 아름아름 주변으로 퍼져 평소 인연이 소원했던 친구나 회사 동료, 이웃들이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 그들의 위로와 조언은 진심이었으나 가끔은 내 마음과 현실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거리만 남겼다. 속상하다. 할 수 있는 건 없다지만 지은 씨 정말 대단해요. 저였다면 진작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며느리 몫이네. 네 인생이 너무 가여워. 이런 말들은 겉보기의 위로지만 그 안엔 나 혼자만 짊어지는 책임감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도무지 완전히 동감받을 수 없는 상황,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단념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점점 주변인들의 연락이나 방문을 일부러 피하게 되었다. 병실에서 민호가 잠든 오후, 나는 커튼을 살짝 걷고 해가 드는 자리에 앉아 어린 시절 방 한 구석처럼 쓸쓸함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조금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심 바랐으나 정작 고우의 전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고 슬쩍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게 전부였다. 어떤 날은 방문이 닫힌 병실 침대에서 민호와 포옹하면서도 양팔 사이의 빈틈에서 지독한 고독이 스며드는 듯했다. 돌봄자의 자책, 책임감과 딜레마, 민호의 몸과 마음이 단할수록 나 역시 나는 좋은 아내인가? 더 이상 민호를 도울 수 없는 게 아닐까? 이 시련이 끝나면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고독한 질문과 마주해야 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헌신이 때로는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뒤바뀌었고 매일 밤마다 내가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반성했다. 지금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 나 자신을 놓쳐도 괜찮을까? 돌봄자의 삶은 그거였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혼자만의 싸움. 때로는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도 결국은 다음날 아침 민호 앞에선 다시 미소 짓는 것. 나는 방에서 민호가 잠든 틈을 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길 끝에 정말 평화가 찾아올까? 아니면 나 역시 서서히 무너질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돌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모두 잃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갈수록 커졌다. 일상과 단절된 또 하나의 고립. 민호가 심하게 앓고 있는 동안 나의 사회적 관계의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다시피 했다. 퇴사나 휴직으로 직장 동료들과 멀어졌고 오랜 친구들도 누구 하나 쉽게 연락하지 못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일 따위는 이미 까맣게 있고 매일 반복되는 간병과 눈물뿐인 일기만이 남았다. 때로는 식탁에 찬밥이 굴러다니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홀로 TV만 틀었다가 다시 소리를 줄였다.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값진 것임을 모두가 떠나간 고요한 방 안에서 매번 깨달았다. 민호가 미열에 시달릴 때면 집안 전체가 고통으로 물들었고 나는 마치 작은 섬에 유배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이제는 더 이상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점점 민호의 아내, 시할머니의 며느리라는 정체성을 벗어나 나 자신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곤 했다. 간헐적인 희망과 무너지는 용기, 어쩌다 희미한 희망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 가끔 민호가 미소를 지으면 이 지옥 같은 날들에게도 다시 봄날이 올 것만 같았다. 가족이 뿌리내린 식탁, 시할머니가 만들어준 따끈한 국, 드물게 들려오는 친구의 문자. 그런 순간에는 아주 짧게나마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곧 일상의 송곳 같은 현실, 무거운 집안 분위기와 반복되는 간병의 피로, 점점 줄어드는 경제적 여유까지 아무런 경계 없이 나를 짓눌렀다. 가족의 위로와 격려, 주변의 응원조차도 점차 반감과 무력의 벽에 부딪혀 나는 다시 가장 바닥에서부터 용기를 짜내야만 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끓이며 눈물이 남몰래 떨어지기도 했다. 내면의 고립감은 커져만 가고 나는 매번 살얼음판을 걷듯 바람에 흔들릴 듯 자신을 붙들었다. 내가 정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을 대신해줘야 할까 하는 복잡한 딜레마가 언제나 답없이 나를 따라다녔다. 자기 회복의 의지, 그리고 깨달음, 이렇게 외로움과 압박에 시달리며도 나는 끝내 공허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 짧은 산책을 하며 햇살 비치는 거실 한편에서 조용히 책을 펼치며 남겨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다. 약해지고 싶은 날에도 기어이 민호 앞에 선 한 번 더 미소 지으려 애쓰고 시할머니가 건네준 국 한 숟갈에 잠시 의연함을 찾으며 나 역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않으려고 버텼다. 하루하루 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나는 내 안에 묻어둔 감정, 미처 말하지 못한 아픔, 그리고 작지만 끈질긴 희망을 차근차근 꺼내어 작은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그래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 매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비록 외롭지만 누구보다도 진하게 각인된 내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의 부담, 주변의 우려와 침묵, 그리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몫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반드시 이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또 한 번 생을 시작할 것임을 나는 차츰차츰 믿기 시작했다. 다시 나를 찾는 길목에서 외로움과 압박 속에서 흔들렸던 지난 수많은 밤과 아침, 나는 끝내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 곁에서 함께 울고 가족과 함께 아파하며 때때로 남편 없이 텅 비어버린 방에서 이별을 연습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대신해주지 못한다. 외로움에 취해 한동안 많은 것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슬픔을 곱게 가라앉혀 다시 자신답게 또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조금씩 키워갔다. 나는 언젠가 가족이 아닌 나 자신으로 민호의 아내, 시할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지은이라는 내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설 수 있기를 꿈꿨다. 외로움과 압박은 내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나는 방달이 더 단단해지고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토록 거제 돌풍 같은 시련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분명 조금 더 자유로운 숨을 쉴 수 있으리라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또렷한 희망의 실을 마음에 매만지며 버텨갔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민호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악화되어 갔고
나는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짐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오래 버텨주었으면, 하루라도 더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희망적인 예우를 말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병실 조그만 탁자 위에서 담당의가 차분한 얼굴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민호 씨와 의미 있는 추억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일러주었을 때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안의 마지막 희망이 한 줄 한 줄 끊어지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선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 이별을 준비할 용기가 없다고 부정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민호는 그 사실을 짐작한 듯 병실 창밖을 어느 날보다도 오래 바라봤다. 지윤아,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 속에 스며있는 깊은 두려움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나 역시 애써 침착한 척, 하지만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병실 복도에서 울고 또 울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별이 눈앞에 다가온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혼란과 두려움을 움켜쥔 채 뭘 해야 할지 헤맸다. 계속 치료만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정말 민호가 원하는 순간 삶의 의미를 남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밤마다 병실 침대에 걸터 앉아 민호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어디든 뭐든 다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끔찍한 체념이 무섭게 부풀어 오르곤 했다. 민호 또한 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좋아했던 곳 한 번만 같이 가줄래? 예전에 산책하던 바닷가라든가 벚꽃 피는 공원이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조용히 밥 한 끼 딱 먹고 싶어 라고 소박한 부탁을 했다. 그 말에 진한 슬픔이 치밀었으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나는 병원 사회사업팀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민호의 컨디션이 좋은 날 작은 외출 계획을 잡았다. 오랜만에 민호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나섰다. 따스한 바람, 어렴풋한 풀내음,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마치 모든 순간이 마지막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우리가 함께 걷던 해안가는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민호의 눈빛은 한없이 깊어졌다. 여기서 당신 처음 만났던 모습이 떠올라 참 좋았었지.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둘만의 시간들이 모두 스쳐 지나갔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가족이 모두 모여 병실에서 마지막 식탁을 준비했다. 거창하지 않고 생일상처럼 호들갑스럽지도 않은 조용한 만찬. 시할머니와 내가 함께 죽과 나물을 만들고 친정동생이 직접 가져온 과일을 잘라 내놓았다. 민호는 비록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온 가족의 웃음과 눈물을 느끼며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민호의 손을 찰나의 힘으로 꽉 잡았다. 절대 잊지 못할 내 마지막 사랑, 나의 청춘, 나의 가족. 밤이 되면 병실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민호와 나는 함께 사진첩을 넘기며 과거의 추억을 되짚었다. 아직은 살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시간은 정말 무정하게 흘렀다. 나는 혹시라도 이별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까 늘 불안에 떨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해야 할 말을 망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웠어. 나는 당신과 살아낸 모든 순간이 진심으로 소중해. 민호도, 나도, 지은아,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민호의 손톱을 다듬고 피부에 크림을 발라주고
그의 머리맡에 늘 새꽃을 놓았다. 시할머니는 밤마다 기도하며 하느님, 내 손자가 너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지은이도 지켜달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드디어 어쩌면 눈치채지 못한 채 마지막 밤이 다가왔다. 민호는 극심한 고통에 힘겹게 숨을 쉬었지만 내 손을 꼭 잡고서 지은아, 나 정말 행복했어. 제발 네 삶을 꼭 지켜.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추억 잊지 말고 살아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밤 내게 허락된 마지막 인사와 사랑, 영원토록 가슴에 품게 될 한 줄기 빛이었다. 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지 밤마다 자문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 많은 사랑을 남기고 싶었다. 민호를 위해 작은 편지들을 써두기 시작했다. 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약해진 밤에도 내 이름을 불러 떠올려 주어서 고맙다고. 그와 웃고 울었던 모든 인연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적어 내려갔다.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편지를 병실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 혹시라도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민호가 발견하게 될까봐 마지막까지도 내 사랑을 남기고 싶었다. 하루는 민호가 침상 옆에서 가만히 말했다. 지은아, 혹시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오래 울지 말아줘. 세상에 남은 시간은 너도 분명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 한마디가 나를 울게 했다. 나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괜찮아. 난 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당신이 소중했던 만큼 언젠가 웃으면서 돌아볼 거야. 약속할게. 시간이 지나자 병원은 점점 이별을 암시하는 장소로 변했다. 간호사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배려했고 의사들도 더 이상 무의미한 희망은 주지 않았다. 하루는 시할머니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무너지면 내가 민호를 위할 가족도 아무도 없으니. 그 순간 나는 내 슬픔도 힘겨움도 잠시 내려놓고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오래도록 울었다. 나는 내내 민호의 침대 곁에 머물렀다. 밤새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면 수건으로 닦아주고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넘길 수 있게 숟가락을 조심스레 들었다. 민호가 아파서 신음하면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작은 체온이 우리 둘이 얼마나 깊게 엮인 삶이었는지를 한없이 느끼게 했다. 하루하루가 사라지듯 지나갈 때 나는 민호와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다. 당신과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첫 월급으로 함께 산 냉장고, 첫눈 맞으며 같이 웃었던 겨울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살아있게 해줬어. 우리 그렇게 열심히 지내온 거, 민호야, 기억해줘. 민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난 다 기억해. 그리고 앞으로도 잠시라도 내게 남은 모든 기억에 네 얼굴, 네 목소리, 네 냄새가 남아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약하고 느렸지만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침묵이 길어질 때면 나 스스로도 조용한 노래를 불러주거나 우리가 함께 즐겨보던 옛 러브스토리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켜놓았다. 아픈 현실에도 예전처럼 잠깐은 평범한 마음 먹었다. 마지막 나날이 가까워질수록 나와 민호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했다. 친정과 시댁가족 모두 번갈아 병문안에 왔다. 내 동생은 민호를 애써 웃기려 농담을 건넸고 시할머니는 집에서 정성껏 끓인 니음을 보온병에 담아왔다. 침대 주위엔
가족 사진, 꽃다발, 손수 그린 민호의 스케치, 그리고 민호가 좋아하던 소설책이 하나둘씩 놓였다. 이 작은 세계가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민호가 마지막까지 깊은 고통 없이 사랑받는다는 확신과 사람 냄새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그토록 기도했고 매일같이 바라며 밤을 보냈다. 민호 역시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걸 받아들인 듯 보였다. 하루는 그가 멀리 창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네가 곁에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더라도 후회가 없어. 내 인생에 네가 있어서 기뻤으니까. 정말 진심이야. 나는 그 말을 다시 몇 번이고 마음에 새겼다. 슬픔과 두려움이 가슴을 수없이 핥혔지만 민호가 마지막 순간에도 행복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내 남은 삶의 마지막 의무임을 알았다. 마지막 이틀, 민호는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가끔 헛소리를 하거나 어릴 적 저녁 풍경을 얘기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민호의 눈을 맞추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나는 여기 있어, 민호야. 절대 혼자 아니야. 그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졸지도 않고 곁에 앉아 있었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 앞에 있으면 세상도 잠시 느려진다. 병실 시계 바늘이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다가왔고 고요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나는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민호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 남겼다. 우린 진짜 잘 살아왔다. 넌 내게 최고의 남편이었고 널 돌본 건 내 자랑이야.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아. 민호의 마지막 순간, 하늘은 흐린 회색이었다. 그 아침, 모두가 조용히 침대 곁에 모였다. 시할머니가 민호의 팔을 쓰다듬으며 내 손자야 잘 가. 너 없으면 나는 한동안 많이 울려고 한다. 라고 속삭였고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껴안아 주었다. 그 짧은 숨결 사이로 민호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사랑해 지은아, 고마워요 가족 모두. 사진.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인사들이 내게 큰 위로이자 고통이 되었다. 터져버릴 듯한 울음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 번 맞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별을 가장 따뜻하게 견디게 해준 건 바로 민호와 떠올린 마지막 시간들이었다. 하얗게 남은 이불, 식탁 위에 남겨진 그의 컵, 침대 머리맡에 내가 쓴 작은 쪽지들. 이 모두가 반복해 떠오르고 때론 고통 속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느꼈던 두려움, 슬픔, 사랑, 그리고 용서와 감사. 이 모든 감정이 내 삶 전체가 한 번 더 새로 태어나는 대사건처럼 느껴졌다. 나는 민호와의 작별을 분명히 받아들이면서도 그와 함께 살아낸 모든 작은 하루들이 앞으로의 내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언덕이 될 거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달았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단지 이별이 아니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지난한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임. 그리고 내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삶은 언젠가 끝나더라도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남길 수 있는 따뜻한 온기와 기억, 한마디 다정한 인사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나는 민호의 침대 곁에서 마지막 숨결까지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내 인생의 다음 계절을 살아갈 용기를 조금씩 키워나갔다. 민호의 병세는 어느 날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매일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오던 통증과 나날이 마르고 앙상해지는 얼굴. 나는 불안에 떨면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병원의 하얀 천장 밑에서 손을 맞잡고 누워있는 시간, 의미 없는 대화와 간간이 찾아오는 짧은 미소. 아침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잘 잤어? 하고, 점심에는 주삿바늘을 대신 잡아주며, 밤이면 내일은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헛된 희망도 속삭였다. 그러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어렴풋이 알았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권유를 했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병실 문을 나서지 못했고 민호와 단둘이 남아서 오랜 침묵에 빠졌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나도 남은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 자신도 후회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호는 조용히 더 오래 살아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쏟아졌다. 이해한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런 말밖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매일 작별 인사를 연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루도 소중하다. 잠자리에 들 땐 내일은 또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민호의 온기와 향기를 더 세게, 더 깊이 기억하려 애썼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작은 추억을 쌓았다. 내가 민호의 소원대로 병실 창문을 통해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었고, 오랜만에 사진도 서로 남기고,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대화.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 내일은 더 따뜻해질 것 같아 또 중요하게 느껴졌다. 민호가 힘들어지면 나는 그 곁에 꼭 기대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서로 손을 꼭 잡고 왠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던 그 터질 듯한 순간. 시간이 흘러 어느새 병실도 조용해지고 민호의 숨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사랑한다, 내 손자야. 할미가 간절히 빈다. 내가 할머니와 민호 사이에서 두 손을 잡고 천천히 그 온기를 만지며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보냈다. 슬픔과 두려움, 다가오는 상실의 공포가 번갈아 나를 흔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용감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민호는 마지막 순간 얕은 숨을 쉬며 내 눈을 바라봤다. 사랑해.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 잘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다. 온 힘을 다해 눈물을 참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이 천천히 떨리며 마지막 미소를 보이는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직후 나는 소리 없이 민호의 손을 꼭 쥔 채 있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태껏 들었던 민호의 목소리와 기억, 우리의 한박 웃음, 그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시선, 아팠던 순간조차도 내겐 너무나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 역시 끝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단출했지만 매우 따뜻했다. 민호의 친구들, 이웃들, 간호사, 심지어 몇 번 얼굴밖에 본 적 없는 동네 분들까지 찾아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민호를 차갑게 들렸지만 애써 미소 지어 보였다. 마지막 입관식 때 나는 민호의 얼굴을 한 번 더 만져주고 손에 작은 장미꽃을 쥐어주었다. 민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해. 영원히 기억할게. 온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이별 후의 공허함과 슬픔은 생각보다 길고 서늘했다. 병실에서 돌아온 밤, 텅 빈 침대, 벗어든 외투, 그가 즐겨 듣던 음악. 어디에도 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하지만 내 곁에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 민호 좋은 곳 갔을 거야. 우리 꼭 잘 살아야 한다. 는 한마디가 밤하늘 별빛처럼 미약하지만 극명 힘이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구의 보호자도 간병인도 아닌 나로서 민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당신과의 모든 고통과 행복, 절망과 기쁨이 내게 주는 삶의 무게를 끝까지 안고 살아갈게.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 사랑해. 그 편지를 민호 영장 옆에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작별을 한 것 같았다. 마지막 인사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세상이 온통 흐르는 눈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감정이 쌓이고 쌓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주리라.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할머니와의 아픈 단절과 이해의 시작.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병원과 장례식에 몹시 고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집안의 공기가 전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워졌다. 온갖 절망과 슬픔이 다시 엄습하던 그 무렵, 엄격하고 다정했던 할머니와 나 사이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호 돌봄의 긴장이 해소된 텅 빈 공간에 사무치는 그리움, 상실의 충격, 그리고 남은 이들끼리 견뎌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이 들어찼다. 처음엔 할머니도 나도 민호의 자리를 아프게 채워가려 애썼던 것 같다. 아침이면 민호가 쓰던 방 창문을 열고 그가 좋아하던 라디오를 틀었으며 식구가 하나 줄어든 밥상 위에서는 빈 의자만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는 잦은 한숨과 낮은 탄식으로 마음을 감췄고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하며 일상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불쑥 할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 너도 이제 친정집에 돌아가거라. 옛 시절 생각나면 가슴이 미어지니 네 얼굴만 봐도 민호 생각뿐이구나.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돌봄의 시간, 힘겨운 밤을 한 곁에 있고 싶고 민호 옆에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가족이고 싶어요. 저도 많이 외로워요. 그러나 할머니는 더욱 단호해지셨다. 이젠 네 삶을 살아야지. 여기 머무르며 서로 상처만 더 깊어진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욱 쓸쓸해졌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고 짧은 대화 뒤엔 침묵이 길게 남곤 했다. 할머니는 민호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가곤 했고 나는 그 문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설거지하는 손끝마저 차가워졌고 램프 불빛 아래서도 마음은 점점 더 식어갔다. 몇 번이고 용기를 내 손을 내밀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때마다 조용히 등을 돌렸다. 가끔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척이라도 하면 덜 아플 것 같은데 할머니의 진한 침묵과 깊은 주름에서는 오히려 더 짙은 슬픔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나 또한 상실의 고통에 몸부림쳤다. 밤마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민호의 기억을 품은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지난 시간을 곱씹었다.
순간순간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우리 서로 이토록 애썼던 시간은 다 무의미해졌단 말인가? 그럼에도 할머니가 내게 느꼈을 미안함, 아들과 손자를 모두 잃은 사람의 절박한 슬픔을 떠올리면 나는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곧잘 그래도 가족이잖아. 시간이 약이야. 라며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생의 의미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순간에는 이런 말조차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시절에는 몰랐다. 누구 하나 쉽게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감정이 나를 무너뜨렸다. 진정한 단절의 상처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가 집을 떠나기를 바라셨고 나는 할머니 곁에 남기를 원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상처가 되는 역설 속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눈물로 또 하나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 앞에 메시지를 써서 남겨두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 역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민호를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하길 바랍니다. 그런 나날이 몇 번이고 반복된 뒤에야 서서히 할머니와 내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겼다. 힘든 날들이 지나자 나는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정말 스스로를 다시 이해하고 품을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도 나도 그 아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서로에게 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시간 말이다. 민호가 남긴 마지막 말 중에서도 지은아, 할머니를 꼭 부탁해 라는 한마디가 내 내면에 계속 메아리쳤다. 그 바람을 실현하려면 일단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을 복원하고 서로를 기다리는 용기를 갖는 게 먼저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다. 가끔 밤중에 할머니 문 옆을 지날 때 안에서 들리는 낮은 흐느낌 소리에 나는 슬며시 문 앞에 조그만 차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놓아두곤 했다. 할머니 역시 아침엔 나를 위한 늘그막한 주먹밥이나 미소국을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으셨다. 말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배려와 애정의 신호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떤 날은 쌓인 오해로 인해 화를 내고 싶어도 서로를 위해 꾸역꾸역 참아내는 우리는 텅 빈 집에서 기도하듯 마음을 가다듬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미움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어졌다는 걸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별의 슬픔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단절이 찾아왔던 그 시기,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할머니 역시 자신의 상처를 추스르던 긴 여정을 보내야 했다. 각자의 자리에 놓인 외로움의 그림자가 길었지만 바로 그것이 언젠가 다시 만날 믿음의 씨앗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언젠가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보고 그때 미안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라고 말할 날이 오길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난 사랑을 돌아보며 조금씩 더 성숙한 가족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영이다냐. 저희의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다. 민호와의 이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하루는 그 공허함과 슬픔을 안고 이어졌다. 처음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주변의 풍경이 어느새 달라진 무렵 서서히 나는 내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쉽지 않았다. 때로는 구겨진 옷을 펼치듯 억지로 삶을 정리해봤고 진공처럼 아무 의욕이 없는 날들은 침대 위에서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다. 민호를 잃은 아픔이 마음 한구석에 늘 터질 듯 남아있었고 그와 쌓았던 소중한 추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울컥하는 순간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조용히 내 안에 생명력이 다시 움트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치유란 절망 속에서 아주 천천히 싹트는 작은 희망이었는지도 모른다. 먼저 일상부터 다시 잡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꼭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가벼운 산책이나 정돈된 집안일부터 하나씩 시작했다. 직장에도 복귀하려고 애썼고 업무에 몰두하면 순간적으로나마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용기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와 같은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나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의 소식을 들으며 고통의 크기는 각기 다르지만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는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으려 애썼다. 독서 모임이나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며 책을 읽었고 새로운 어학 공부나 자격증에도 도전했다. 때로는 힘겹게 느껴졌지만 머리를 채우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 내게 훨씬 큰 위로가 됐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루를 끝내는 밤에는 니노의 사진을 보며 잘 지냈어? 라고 속삭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의외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주변의 변화도 점점 다가왔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친구들과 천천히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종종 모임에도 참석했다. 때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웃음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다. 울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시간 속에 우린 모두 나침반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이 점점 넓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지만 나는 조금씩 용기를 냈다. 특별한 날이면 민호를 떠올렸고 초가 켜진 작은 케이크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새로운 사람이 삶의 곁을 맴돌 때도 죄스럽거나 두렵기보다는 내 인생에 또 다른 챕터가 덧붙여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나는 정말 나와 잘 맞는 고은규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은규는 무엇보다 따뜻하게 내 상처를 감싸주었다. 처음 솔직히 나의 지난 이야기와 슬픔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며 네가 어떤 길을 걸었든 지금 네가 소중하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속 덩어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슷한 취미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공유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사랑이란 정말 끝이 가도는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나중에 결혼을 다시 결심하게 된 날, 나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칭찬했다. 여기까지 온 내내 좌절하지 않은 스스로가 대견했고 재혼이라는 두려움도 곧 새로운 기대로 바뀌었다. 나의 가족과 은규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진짜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 라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 결혼식 날 초옥빛 웨딩홀에는 민호의 사진도 한편에 놓였다. 나는 가만히 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너에게 배운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게. 결국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니노와 함께한 시간, 깊은 상실, 할머니와의 단절과 눈물, 그리고 스스로 스며드는 용기와 성숙. 모든 고통을 지나서야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을 마주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간병인이 아닌 한 명의 온전한 나로서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소박하지만 반짝이는 일상 안에서 아픔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임을 진심으로 이해했던 그 시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찬란한 믿음이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뜻밖의 재회와 새들을 잇는 모성의 힘. 바람 한 점 없는 신랑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큰 부피의 봉투와 손수 바느질한 전통 저고리를 든 할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일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민호를 보내고 겉으론 단절된 채 살아온 나날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한 채 떨어져 있었던 시간들. 오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 역시 마주친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연륜이 깃든 두 손이 내 어깨 위에 닿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닌 손녀로 돌아가는 듯한 아득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은아,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날에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미안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참아왔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침묵을 깨고 할머니 품에 안겼다. 자그마한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 여전히 거칠고 우직한 손길이 내 등을 몇 번이고 두드렸다. 그 품 안에서 세상 모든 미움과 오해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호를 잃은 후 우리 둘은 각각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난 나름대로 시식하려 애썼지만 문득문득 병원 복도 끝에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본 기억, 주방에서 듣던 낮은 한숨, 할머니가 새벽마다 민호 영정 앞에서 기도하던 소리가 내 마음속 한켠을 냉랭하게 적시곤 했다. 할머니는 민호의 빈자리를 스스로 껴안지만 나에게 손을 뻗는 일은 없었다. 서로에게 내색하지 못한 채 외롭고 곤두선 심정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흘렀다. 재혼식장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전보다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눈물을 머금은 채 오랜만에 아이처럼 웃었다. 이제 내 손녀 되어주는 거지? 할머니의 질문에 난 고개를 꾸벅였다. 며느리이자 간병인,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타인이 되어버렸던 역할들이 한꺼번에 내려지는 기분. 이날만큼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너도 나도 다 힘들었지. 네가 멀어진 것 같아 내가 많이 한스러웠다. 사실은 늘 보고 싶었단다. 그 말에 나 역시 숨겨왔던 그리움을 쏟아냈다.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 곳곳에 깊이 팬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들이 선연했다. 그 주름이 모두 슬픔, 인내, 그리고 마지막엔 새로이 있는 사랑으로 남는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때때로 내 집에 들러 김치를 담그고 내가 모르는 전통 요리의 비법도 직접 알려주셨다. 할머니의 전통 반찬들은 내 식탁에 따스함과 추억을 불러왔다. 때론 손재주로 아기 옷을 만들자고 실을 꺼내놓기도 했고 나와 둘이 정성껏 송편을 빚으며 민호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기도 했다. 그런 날에는 할머니가 돌아간 밤이면 집안 가득 밴 육수 냄새와 웃음 섞인 대화의 여운이 오랫동안 내 마음을 채웠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할머니는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은규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새 가족 구성원이지만 할머니는 은규에게도 따뜻하게 김치찌개 한 그릇을 건네고 옛날 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위해 하는 조언을 소박하게 전해주셨다.
우리는 셋이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며 때로는 민호의 추억담을 꺼내놓으며 울다 웃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규 역시 내 손을 잡으면서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당신이 이런 사랑을 받은 이유를 알 것 같아. 라고 말해주었다. 시간과 아픔을 넘어선 가족의 의미를 깊이 되짚었다. 할머니와의 재회가 내 인생에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히 외로움의 해소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혈안의 울타리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관심과 오래된 전통, 슬픔을 함께 나눠 견디어내는 힘, 그것이 가족임을 다시 생각했다. 가끔은 아직도 민호와의 기억이 떠올라 울컥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와 손을 꼭 잡거나 새롭게 꾸려진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나는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나도 이제는 엄마가 되어 아이에게 밤마다 할머니가 해주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게 전해진 모성의 힘이 아이를 통해 또 한 번 세대를 이어가리라는 믿음으로 나는 매일 내 소중한 가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준다. 그리움도 슬픔도 모두 삶의 일부가 되어 다시 나의 하루 속에서 소중하게 꽃피웠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는 다시 한번 가족의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비록 예전처럼 자주 오시진 못하지만 특별한 날마다 잊지 않고 직접 만든 음식과 짧은 손편지를 보내주셨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지난 세월 우리의 단절과 화해, 그리고 이해로 다시 이어진 가족사의 모든 순간을 조용히 떠올렸다. 내 삶에서 만난 가장 큰 아픔과 극복, 다시 피어난 가족애와 새로운 시작. 그 중심에는 늘 할머니의 깊은 모정이 있었다. 나는 언젠가 내 아이 역시 자신만의 가족을 꾸리게 될 때 이 따뜻한 사랑의 전통이 세대를 넘어 꾸준히 흐르리란 믿음을 품는다. 삶이란 결국 미움과 단절을 넘어 다시금 이어지는 사랑의 연속임을 가슴 깊이 되새긴다. 그리고 어느 여름밤 나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둘러앉아 잃은 이들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이들과 손을 꼭 잡고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 진심으로 느꼈다.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해가자, 우리만의 사랑.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당부처럼 엄마로서, 딸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내 인생에서 이 소중한 인연들의 가치를 꼭 지키고 싶었다. 내가 받은 사랑, 그리고 얻게 된 용기, 그 모든 것이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생의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빛나길 바라며 오늘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